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본부 샤르 엑스파일의 이세환입니다. 지금 이란 사태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주가도 난리가 났고요. 지금 유가도 아주 그냥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울한 소식만 들려왔는데, 그런데요, 이란이 지금 걸프 국가에도 지금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걸프 국가들의 미군 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 기지들을 타격하기 위해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이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공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요. 그 중에 UAE에 우리나라의 천공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천공투가 실전에 첫 번째로 투입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지난 3월 3일 모 방송사의 보도에 따르면 UAE의 천궁 블록2가 이란 미사일을 요격하는 교전에 나섰다고 보도를 했고요. 거기서 90% 이상의 요격률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UAE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는 공식 발표는 있었지만 그 요격체가 천궁2였다는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보도에서는 이게 정부 측의 확인이라고 했는데, 현재 UAE군이요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들 지금 이란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요격하느라 바쁜데 한국한테 그 자세한 정보를 줄 여력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고, 다만 UAE군은 현재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방어 자산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궁2를 안 쓸 이유가 없죠. 또한 우리 방위사업청과 정부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심지어 제조사 관계자들도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이런 사실을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팩트예요. 여기까지가 팩트고요. 하지만 유의미하게 해석할 부분도 있습니다. UAE는요, 국방부하고 관영통신사 WAM 이걸 인용해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 공식 성명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란 국방부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높은 효율로 요격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교전 데이터를 얘기했었는데 137발의 이란의 탄도미사일 중 132발을 요격했다고 했고요. 요격 파편이 아부다비의 사디아트 섬하고 킬리파 시티 등지에 떨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명시했었어요. 이 장소들은요, UAE가 도입한 천궁2의 방어 책임 구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UAE는요 다측망 방공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고고도는 사드, 상층부는 사드가 담당하고 중고도는 패트리엇, 미국의 패트리엇이 담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심 인근의 하층 방어망에 이제 우리 천궁2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사정이 급한 UAE 입장에서 우리 천궁2를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이 천궁2가 여러분들 2022년에 UAE에 판매하기로 돼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운용 상태에 있었거든요. 2년이 좀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상당 부분 좀 운용에 대한 테스트를 여러 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 다 써야죠. 그래서 분명히 교전 결과가 나올 건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제가 생각하기에 5월 달에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UAE하고 우리가 이제 650억 달러에 대한 투자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650억 달러 중에서 350억 달러가 방산 부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떤 방산 부분에 대한 그 투자가 있을지는 아직 얘기가 안 되는데, 이 구체적 얘기가 5월 달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보면 뭘 할 수 있냐. 만약에 UAE가 5월 달에 우리 정부하고 얘기하면서 천궁 시스템을 추가로 더 들여온다거나 아니면 이런 얘기가 있다면, 또한 UAE의 모습을 보고 다른 걸프 국가들이 천궁2를 주문한다면, 이건 어떤 증거가 되겠습니까? 이번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우리 천궁2가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었을 때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일부는 대서양으로 일부는 태평양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태평양을 통해서 이란으로 갈 때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중국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중국이 탐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란이 여러 가지를 준비했었는데,
지난 2월 5일이었죠. 군사전문지 디펜스 세큐리티 아시아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국의 YLC-8B 레이더가 이란에 이전됐다. 그래서 중동의 공중전력 지형과 스텔스 지배력에 종식이 된다. 이런 기사가 한번 나왔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YLC-8B가 뭐냐면 중국에서 개발한 안티 스텔스 레이더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란에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스텔스 중심 공중 우위 전략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이 이란의 여러 대 복수의 한 대가 아니라 복수의 YLC-8B 레이더 시스템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시스템은 약 700m 거리에서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가 실제로 이란 방공망에 통합이 된다면 이건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라 중동의 공중전과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 뭐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스텔스 전투기에 침투 기반한 그런 작전을 많이 하잖아요. 이번 이란 공습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안전할 수 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왜 이걸 들어왔을까? 그럼 작년에 이란이 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의 F-35하고 미국의 B-2한테 당했기 때문에 이걸 들여왔다는 얘기인데 특히 이란이 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하고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에 대응할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군 지도부는 저가시성 플랫폼을 탐지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감시 체계를 서둘러서 구축하려고 했었죠. 이란의 중국제 최신 안티 스텔스 레이더의 도입은요, 이게 단순한 장비 구매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군과 미 공군의 공중 타격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구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중국의 난진 전자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3차원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는요, UHF 저주파 대역에서 작동한 것이 가장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파 얘기 나오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스텔스 항공기는요, X밴드와 Ku밴드 같은 고주파 레이더의 회피를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왜 X밴드하고 Ku밴드냐? 얘가 비행기 잡을 때 딱 잡잖아요. 포착하면요. 그럼 얘는 고주파기 때문에 추적을 할 수 있어요. 추적을 해야지 미사일을 쏴서 맞힐 거 아니에요. 어떤 물체를 딱 추적해서 끝까지 추적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게 X밴드하고 이 Ku밴드예요.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는 이 X밴드하고 Ku밴드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대부분의 레이더들이 항공기 잡으려고 할 때 쓰는 게 이 X밴드하고 Ku밴드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UHF 같이 저주파 대역에서는요, 이 스텔스 형상이 먹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흡수에도 잘 실력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스텔스 항공기의 존재를 탐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때문에 이 중국제 YLC-8B는요, 다음과 같은 표적 탐지를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즉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장거리 폭격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먼 거리에서 탐지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이 중국 측이 주장하는 성능 평가에 따르면요, 이 일반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탐지 거리가 무려 500km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통 전투기에 탑재되어 있는 그 레이더가 150km만 탐지 거리가 있어도 엄청난 탐지 거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500km예요. 여기다가 탄도미사일 같은 거는 약 700km에서 탐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 이란의 다층 방공 체계와 결합될 가능성 때문이죠. 현재 이란의 방공망은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에서 들여온 S-300PUM-2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결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란이 자체 개발하는 마바르 373 방공 시스템과 또 결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중단거리, 약간 낡은 거긴 한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즉, 이 세 개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WLC-8B는요, 이 체계에서 장거리 탐지와 조기 경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더가 먼저 목표물을 발견하고 그 정보를 방공미사일 체계에 전달하면 요격 시간과 대응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란은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조기 탐지 시간이 증가하고 요격 미사일 배치를 최적화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기습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노린 거예요. 중국제 안티 스텔스 레이더를 들여옴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건요, 이번에 이 레이더를 이제 이란에 갖다 놓은 거는 단순한 군사 장비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요, 이를 중국과 이란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결합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동 에너지 수송로 보호, 그다음에 미국의 공중 우위에 대한 간접 견제라는 목적이 있고요. 반면 이란은 뭐예요? 훨씬 더 실질적인 목적이 있죠. 이란의 핵시설, 군사 인프라, 산업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의 공중 우위를 제한해야 된다. 특히 뭐가? 눈에 까이 같은 저 스텔스기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스텔스기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중국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이란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YLC-8B 같은 이 저주파 레이더의 등장은요, 서방 군사 전략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미국과 동맹국은 스텔스 항공기, 전자전, 그리고 장거리 정밀 타격을 결합해서 적의 방공망을 초기 단계에서 무력화하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안티 스텔스 레이더가 확산될 경우 이 UHF 이런 저주파 레이더 쓰는 이런 게 확산될 경우 공격하는 측은 더 많은 전자전 자산하고 추가 호위 전력 그리고 복잡한 작전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비용이 상승하는 구조예요. 따라서 이 중국제 안티 스텔스 레이더의 배치는요 단순한 방어 장비 이상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 없어도 고급 센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중동의 공중전력 균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진실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보도에 따르면요. 미군은 대규모 타격에서 B2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과 순항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저가형 자폭 드론까지 결합해서 이란의 표적을 타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핵심 뭐냐면 플랫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묶음 패키지로 이란을 두들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분석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란 방공망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새롭게 들어온 이 중국제 안티 스텔스 레이더도 제 역할을 못한 거였습니다. 다 두드려 맞고 있는 대로 다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스텔스 항공기의 탐지, 디텍트와 인터셉트, 요격은 전혀 다른 게임이에요. 이 중국제 YLC-8B는요 UHF 계열의 저주파 레이더를 쓴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스텔스 형상에 최적화가 돼 있긴 한데 이게 한마디로 이거예요. 얘를 쏴서 스텔스기를 탐지했어요. 그럼 탐지했던 게 뭐냐면 저기에 제가 있다예요. 저기에 저쯤에 제가 있다. 그럼 뭐야? 저기에 저쯤에 제가 있다뿐만 아니라 뭐예요? 얘를 추적해야 되잖아. 계속해서 탐지하면서 추적해야 되잖아. 이거는 못해요. 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격 통제급의 정밀한 추적 데이터는 얘가 산출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파 레이더는요 일반적으로 해상도와 각도 분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려면 다른 고정밀 센서하고 융합이 돼야 돼요. 융합해서 보완이 돼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란이 해냈다 혹은 중국이 이걸 해냈다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 저주파 레이더는요 점을 딱 찍을 수는 있어요. 점을 딱 찍을 수는 있어도 그 점을 끝까지 이동하는 점을 끝까지 물고 들어가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특히 이 B2 스텔스 폭격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이게 B2는요, 여러분들 그냥 스텔스 폭격기라기보다는요 전략 타격 체계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보통 작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B2 혼자 안 들어가요. 첫 번째 장거리 정밀 타격과 침투 프로파일이 작동을 합니다. 먼저 방공망 다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패키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얘가 또 혼자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전자전기, 기만기, 사이버 적전, 그 다음에 스탠드오프 타격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셋째는 실시간으로 지휘 통제 네트워크하고 연동이 돼요.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어디쯤에 뭔가 하나 있어 이렇게 알 수 있는 레이더 가지고 이 스텔스 폭격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불성설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미군은 뭐예요? 스텔스로만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 스텔스기는요, 시간을 벌어줄 수 있고 전자전은 적의 눈을 가리고 이 상태에서 적 방공망을 마음껏 뚫어 부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란이 입장에서는 야, 뭔가 스텔스 오는 거 있다? 그러면 한번 UHF 켜봐. 켜서 스텔스가 점 찍혔어. 그럼 뭐예요? 야, 그럼 점 찍혔으니까 가까이 오니까 우리 모든 레이더를 다 켜. 레이더 다 켜겠죠. 그 순간 뭐예요? 레이더 전파가 미군 전자전 항공기에 포착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군 전자전 항공기가 전파 방해하면서 적 레이더가 어디 있는지 다 위치 따내서 누구한테? 스텔스 폭격기나 스텔스 전투기나 아니면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에 알려줘요. 그럼 여기서 뭐가? 적 방공망을 두들겨 보실 수 있는 미사일들이 날아가요. 그럼 한 번에 이란군의 방공 시스템이 날아가는 겁니다. 방공 시스템만 날아가나 지휘 통제소 통신 데이터 링크까지 한 번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뭐 안티스텔스 레이더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속수무책이죠. 그러니까 요점이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란이 부족했던 것이 레이더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가 이 중국제를 들여와서 뭐하고 어떻게 연동시키면서 운영체계하고 이 교리를 확립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중국한테 속았겠죠. 야, 이거 갖다 쓰면 스텔스기 다 잡을걸? 이 말만 들었던 거겠지. 이 말 듣고 갖다 놔보니까 야, 일단은 뭐 어디 뭐 점 찍히는 건 알겠는데 이거 추적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미사일로 갖다 맞춰야 되니? 그 너네들 다 이거 시스템도 하고 또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중국이 뭐라 그래? 거의 욕심이 과하시네. 이렇게 하겠죠. 지난번에 베네수엘라도 이런 거 비슷한 거 들어왔었잖아.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따로 국밥이다라고 했죠. 국은 국대로 밥은 밥대로 레이더는 레이더대로 요격 시스템 따로 있으니까 이게 전혀 통합적인 운영이 안 됐다. 이게 한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중국제 안티 스텔스 레이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스텔스기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냐? 이거는 의미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경보의 능력은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거를 전적으로 믿고 그냥 이것만 믿고 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스텔스 혼자가 아니죠. 전자전기하고 같이 오잖아요. 전자전기가 미리 소독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건 방공망 제압 작전을 이거 안티 스텔스 레이더 하나로 의존한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스텔스기를 종말시키려면 조건이 더 필요하다. 레이더뿐만 아니라 그 레이더를 중심으로 통합 방공 체계가 가동이 돼야 됩니다. 또한 전자전 하에서도 살아남는 통신 및 지휘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훈련과 교리, 그다음에 센서 슈터 네트워크라고 해서 센서가 포착을 하고 슈터가 바로 그 포착한 걸 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세트로 갖춰줘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일하는 그 세트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미국의 스텔스 전력에 무력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뭐 하나 들여왔다고 뭐 한 번에 해결되는 이런 거 없어요, 세상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란은 또 깨닫겠죠. 이번 전쟁을 치르면서 이란은 진짜 깨달을 겁니다. 뭘 깨닫느냐? 진짜로 공습의 억제선을 올리려면 레이더 도입 같은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통합 방공망에 구축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전자전과 우리가 그다음에 전자전 능력을 올려야 되고 적이 전자전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통신을 복원할 수 있느냐. 빠른 시간에 이 통신 복원력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지휘 통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제대로 눈을 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의 공격 그리고 이란의 반격은요. 이게 중동 국가들한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방공망이 지금 충분한가? 이 의문을 던져드리죠. 그러니까 이번 교전에서 핵심은 세 가지예요.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드론과 미사일의 대량 사용, 그리고 방공망의 취약성.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는 이미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군사 전략의 중심은요. 공격 플랫폼 경쟁에서 이번에 이제 어디로 갔어요? 방공, 요격 체계 경쟁으로 이동했습니다. 즉 방어 무기로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의 전략적 고민이 굉장히 현실적이 됐죠. 이미 이란의 그 탄도미사일 뒤집어 썼잖아. 그러니까 또 하나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다? 그럼 뭐예요?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뭐야? 이스라엘이 언젠가 우리도 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란 애들이
탄도미사일을 날리지 않을까? 왜? 우리나라에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방공체계의 수요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층방 방공이 또 중요한데,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그리고 드론 방어까지 할 수 있는 이 다층 방공망이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레이저도 나오고 전자전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이제 전파를 발산하거나 전자적으로 이제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는. 그다음에 이게 한 발에 너무 비싸단 말이야.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드론 날라오는데 15억짜리 미사일 써야 돼요. 앞으로는 값싼 소형 미사일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거리에서 날라오는 탄도미사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방산이 등장하는 그런 무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방산은요, 세계 시장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미국 무기 너무 비싸죠? 유럽 무기는 뭐예요? 생산 속도가 거북이같이 느려요. 그리고 러시아 무기는 제재로 사실상 무기 시장에서 퇴출됐죠.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요,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에 나토와 호환되는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특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전쟁이 방공 시장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특히 미국제 패트리엇 같은 거 들어왔을 때 첫째 문제가 정치적 조건이 너무 세요. 미국이. 두 번째, 납기도 빠르지 않고, 그 다음에 뭐야? 러시아제를 들어오려고 보니까, 야, 이란이 러시아제 들어왔다고 뭐야? 좀 작살났잖아요. 그러니까 야, 신뢰도도 별론데? 그렇게 됐죠. 가격까지 비싸. 그럼 이거죠. 야, 정치적 조건이 강하지 않고 납기도 빠르고 신뢰도도 높은 무기가 어디에 있을까 찾아봤더니 어디만 나와? 우리나라만 나온다. 냉정한 현실도 있죠. 일단은 중동 방산의 절대적 강자는 이스라엘하고 미국이에요. 특히 이번 전쟁에서 스텔스 전폭기가 굉장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스텔스 전폭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방산에 구조적 기회가 열린 것은 분명합니다. 세계 군비 경쟁이 지금 뭐예요? 속도로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느냐로 옮겨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죠. 실제 폴란드가 이런 조건 때문에 우리하고 대규모 계약을 했었잖아요. 따라서 이번 전쟁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미래 전쟁의 승부는요, 누가 더 빨리 쓸만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경쟁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강자로 등극을 이미 했습니다. 앞으로 열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한번 보시죠. 전 굉장히 기쁜 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요, 단순한 지역 전쟁이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에서 세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공망 시장의 폭발. 두 번째, 드론 방어 체계 수요 급증. 세 번째, 빠른 납기의 무기 수요 증가.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점이 바로 우리나라 방산입니다. 다만 이 기회가 현실이 되려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됩니다. 첫 번째, 일단 생산 능력이 우리가 좋지만 앞으로 폭증할 시장에 대비해서 생산 능력을 더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냥 적당한 성능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우수한 성능. 그래서 기술 업그레이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분쟁이 있어야지만 방산 물자가 팔린다는 서글픈 현실이 있지만, 이왕 시장이 이렇게 형성된 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입도 선매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뭐예요?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시아르 엑스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